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권의 소식을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장윤선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스픽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방송에서는 종종 뵀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입니까? 현 최고위원입니까? 불러주고 싶으신데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될 그럼 것 제가 앞으로 같습니다. 김 최고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저 가만히 있는데 늘 저희 네. 정국이가 죽였다 살렸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처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대표 되시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남은 최고위원으로서 그러니까요. 지금 유일 최고 김 최고와 저희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 뭐 요즘은 이제 방송 활동 좀 꾸준히 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저도 이제 지역구를 네. 물색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 알아보고 계십니까? 아, 비밀입니까? 아직은 개항으로 알겠습니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항으로 가셔야 되는 이미 거예요. 거기는 쫓겨났기 때문에 제가 예. 다시 꽂을 수는 없습니까? 아유, 뭐 아유, 24년에 네. 그분께서 거기 계속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최고와 최유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크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국정 운영 예.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시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가 무슨 계란이냐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저는 뭐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있으면서 네. 법사위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었고 네. 두 번의 국감을 거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좀 네. 이렇게 안면이 있었죠. 근데 확실히 이제 진짜 그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약간 뭐 큰형 진짜 오야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품격도 있지만 네. 확실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 중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결국은 이게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였고 검찰에 충성한다는 얘기였고 진짜 검찰 사람이고 검찰에서 그런 맏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돼서도 여전히 그 평생 검사를 했던 검사 스타일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의 업무가 뭐냐? 네. 누군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까지 파헤쳐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을 다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찜찜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 장렬.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기간에 두 번의 가출 동안 그 윤석열 당시 후보로서 그 가슴에 맺힌 어떤 응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아니면 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또 하여튼 헷갈리는데.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준석 대표를 네. 아무튼 내치는 모습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김세호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당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원내 의원분들을 보면 사람에 충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헌법 정신이라든지 가치, 우리 당의 어떤 정강 정책, 당원 당규를 쫓아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당 상황을 보면 원내 의원들이 아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대통령의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인 것을 좀 강조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형사부 출신 이런 특수 범죄, 강력 범죄를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네. 보통 아무래도 거짓말을 치잖아요. 이런 죄가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검사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흑백으로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죄인이다 아니다를 네. 좀 보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는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갈등을 해결하고 굉장히 많은 다원주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각자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조율하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고 특히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저 양심을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헌법에 양심이 3번 나옵니다. 처음에 국민의 양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권 분립에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나오고 법관에 대한 양심이 나와요. 근데 삼권 분립 행정부에는 양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 그냥 절차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검찰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좀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행정 공무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정치를 하셔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표를 품고 좀 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검사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제 검사 윤석열은 있고 정치인 윤석열로 돌아와서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갈등 분쟁 조절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게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렇죠. 네. 업종인데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아마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 비대위원장은 박주선 의원 국회 부의장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습니까? 뭐 그거 저도 확인을- 이제 뭐 네. 최고위를 지금 안 열고 있어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언론에 따르면 네, 이제 네. 박주선 부의장께서 이제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네. 아마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음. 듣고 정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좀 유력하실 것 같은데 음. 사실 당원분들께서는 그 어제 언론 기사 박주선 부의장께서 비대위원장을 네. 맡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기사가 난 다음에 저한테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주선 부의장께서 물론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당대표가 뭐 인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오래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당의 이념이나 저희 당의 어떤 철학을 이해하고 계실까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 당원분들께서 또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처럼 어떤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당의 체질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박주선 부의장께서는 그런 철학이 있으신지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우리가 정말 이러려고 정권 교체를 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아마 그렇다면 박주선 부의장께서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박주선 부의장께서는 저희 대통령 경선 기간에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대통령 취임식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기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후보였죠. 네. 어떤 그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제 오신 분인데 당직을 맡는 것과 선거 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부의장께서 정말 되신다면 네.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의원총회에서 네. 당원들의 이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네.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당원들께서 지금 박주선 부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우려를 네. 오늘 의총에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네.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네. 박주선 부의장을 당의 장악의 가늠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의중에 의해서 당이 장악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수직 계열화 하는 겁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박주선 위원장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 당내 구성원들과의 좀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그 박주선 부의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비대위를 개혁적으로 혁신시켜 놓을까요? 일단 이제 박주선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총선 때 네. 이제 호남의 어떤 물갈이 대상이셨죠.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호남의 그 다선 의원들 뭐 네. 국정원장 했던 박지원 의원, 네. 박주선 의원님, 또 그다음에 이제 김동철 네. 의원님, 지금 저기 국민통합위원회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서 이제 호남의 물갈이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대거 나와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이제 신당을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만들었죠. 저와 함께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시겠어요, 예. 박주선 부의장을. 그럼요. 네. 예. 굉장히 훌륭하세요, 어떤 진짜. 분입니까? 네, 예. 인품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꼭 호남의 어떤 정치를 진보라고 꼭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념이 어떤 뭐 진보나 뭐 이런 쪽에 있었다면 이분들은 좀 그런 데는 거리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리고 대신 굉장히 합리적인 네. 그러니까 중도 색채가 강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이제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 당을 그때 같이 창당해서 만들면서 20대 국회를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분이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을 떠나서 네. 지금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근데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대선 기간에도 그 캠프 내에 만들었다가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그래서 그때 두 번의 가출 중에 예. 그 캠프를 재개편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한길 전 대표와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중도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그 의도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이후에 정계 개편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중도 제3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캠프에서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하지만 아무튼 정권 출범하자 다시 또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 맡으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주선 전 의원님이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지라는 당원들의 좀 비토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윤심이라면 이게 또 국힘에서 수용되고 의원들에게 수용되고 진짜 비대위원되고 이후에 진짜 정계 개편에 어떤 흐름을 진짜 빠르게 만들어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네. 또 한번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심이 작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 의견을 주고 계신데 마침 이제 당 상황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호영 의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전 비대위원장이셨죠. 근데 저는 주호영 의원께서 이번에 만약에 또 비대위를 개정해서 간다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예상이 우세했죠. 왜냐하면 본인께서 그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법적 처분을 본인도 받으시겠다고 계속 네. 소를 또 제기하셨잖아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네, 했잖아요. 했죠. 근데 갑자기 어제는 이제 안 맡으시겠다라고 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여기에서도 혹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지금 그 용산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정운영법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 그 상황이에요. 뭐 예. 당무에 개입 안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당과 정부를 수직 계열화하려고 하나 뭐 이런 의혹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약 30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완전히 그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거 짧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짧게 한번 코멘트만. 취임식에 초청자 명단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아마 여사가 추천한 분들이 포함이 돼서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의 뭐 임원이나 네. 뭐 거기 가족분들이 네. 나오고 권오수 회장 아들이 참석했죠. 그렇죠. 아들하고 부인이 네. 참석하고 거기 부회장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코바코하고 거래하던 업체의 네. 또 분들 참석하고 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지금 관련된 그러니까요. 수사를 하는 네. 형사가 좀 공범. 이거를 네.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작성해서 이런 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보고 아유 이런 사람들 좀 문제되지 않겠어? 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예, 안 돼 이런 사람들 안 돼. 그렇지 이거 나중에 예, 문제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사의 입김이 굉장히 센 거죠. 센 거다. 예, 그래서 그 김태국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사가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자꾸 눈을 아래로 내리시는. 너무 짧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국민 또 많은 정치인들께서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직시하시고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뭐 요소요소 그 토론하는 중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넘어갈게요. 그 갈라치기 정치의 성공 방정식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최근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 여의도에서 파견된 분들이 지금 다 쫓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사실상 총 80명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몇 명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20명이 짐을 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0명.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물갈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무 1, 2비서관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뭔가 네.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분위기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늠자가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최고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는 윤핵관과 검핵관의 권력 네. 투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늘 정치는 권력 투쟁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 검핵관과 윤핵관과의 싸움에서도 그 전제는 국민을 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력 투쟁의 항상 방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어떤 파견이라고 할까요? 보낸 그런 행정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권고 사직을 네. 당하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떤 대통령실의 정보를 어떤 의원한테 보내가지고 네, 휴대폰을 뭐 막 포렌식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확인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검찰 수사 수준으로 감찰을 저는 했더라고요. 사실 좀 우려스럽고요. 이것이 과연 대통령실의 정보 유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내 협조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단순히 정보 유출로만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실 그런 어떤 수석이라든지 많은 행정관 분들을 이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그거야 대통령의 의지고 비서실장의 의지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국민들과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기획 능력이라든지 정무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네.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수석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오랜 생활했던 분들이 어떤 정무적인 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진복 수석 그만둬야 됩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 이진복 수석이 사퇴하셔야 된다고 사퇴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비서관 예. 둘이 나가는데 자긴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동안의 권력의 문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최고위자부터 이제 날리고 책임자부터. 그렇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여기는 하급자부터 치고 올라가는 식이어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데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만을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검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번 이렇게 믿음을 주면은 그분을 계속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본인이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자기가 넣은 수석들은 쉽게 못 자르는 거죠. 오히려 그 수석들은 내가 지켜주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언젠가는 성과를 내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인적 쇄신 요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뭐 이제 여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말씀하신 게 정치적 득실이나 지지율 때문에 나는 인사 쇄신 안 하겠다. 네. 그런 이유로 안 하겠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문법이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굉장히 이제 혐오하거나 불신한다는 거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나 불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책임자를 먼저 책임을 묻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인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수석들은 냅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만 바꿔내면 네. 마치 그게 인적 쇄신이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의 문법을 굉장히 따르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그런 측면에서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한 20-30명의 그 비서관과 행정관들 물갈이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물갈이 돼서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컨텐츠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홍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홍보에만 집중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잘못된 무슨 뭐 수해 그 네. 사망 현장에 가서 뭐 그런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홍보도 문제지만 컨텐츠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컨텐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컨텐츠를 채울 사람들을 제대로 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검역관은 아니다. 검사들이 컨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 평생 수사만 하신 분들이고 국정 운영에 고민 많이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맞게 진짜 제대로 된 좀 전문가들 썼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그 당정의 어떤 관계 설정. 네.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그 가처분 신청 나온 날 권성동 대표 만찬하고 그러니까요. 요청 전에 뭐 초재선 의원들한테 전화하시고 또 이건 너무 깊게 또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국민들한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또 뭐 하시고. 민생을 살피느라고 네. 신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문법이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 때도 도어 그렇고 스페이팅 때 그랬잖아요. 예. 이준석 발언에 물어보니까 그 다른 정치인들 발언한 거 못 챙긴다. 예. 안 보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언론 안 보고 안 받았겠어요. 예. 다 받으시죠. 예.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는 당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좀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게 의원들과 소통하는 거를 더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 방식이 진짜 검사처럼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무슨 뭐 움직임을 보여달라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다양하게 토론하고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 대화 설득을 하셔야 돼요,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당정관계 설정에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부여서 예. 그러면 일단 저도 저희 대통령을 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대통령께서 그 다른 정치인 볼 시간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마 네.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될까봐 이제 아, 스무스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랑 일해본 사람이라는 표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검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검찰주의자, 뭐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첫 번째 토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듣고 이런 합의를 네. 이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좀 편향된 기관에 편향된 정보를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정치로 통치 행위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정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검사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다가 이제 좋지 않은 선례들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께서는 오히려 더 먼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액션을 취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면서 여당에 관여 안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실상 당무에 어떤 어느 정도의 선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실상 뭐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당무에 개입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명백히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련되게 또 얼마나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네. 정해진 대통령의 역할에 의해서 당정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통치 행위를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몇 가지 문제점이 이제 지난 100여일 과정을 뭐 돌이켜 보자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우선 통치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그 철학적 기반 아래서 정책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사실 그게 좀 비어 있다. 안 보인다 아직. 뭔지 좀 빨리 보여주셔라.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전부 약간 비공식 혹은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당정 협의도 주례 회동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야, 아니, 그러니까 뭐 지도부를 부르든 뭐 당정 협의 회의를 하든 네. 해서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아, 뭐 지난 정부 많이 또 계속 했잖아요. 그랬겠죠. 예, 그렇게 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전화하고 뭐 만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분란의 소지가 지금 뭐 부를 지도부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최고위원 계신데 여기 김영수 최고위원 계신데 아니, 전화번호 갖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 임명직 그 공무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죠. 야, 대통령이라는 선출직 거. 공무원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네. 네, 그 대통령, 그러니까 네. 정치인이에요. 이미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선택받은 네. 선출직 정치인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검찰총장 하던 그런 임명직 공무원처럼 네. 나는 내일만 하면 되지 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은 아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자꾸 과거 문제들의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 개의 개혁 과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세 개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뭐가 진행된 건 로드맵이 지금도 하나도 없고 없죠. 로드맵도 안 나오고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권 초기에 이런 개혁 드라이브들을 세게 걸면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이제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당정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당정의 어떤 정책 협의를 이제 더 공식적으로 많이 하면 뭐 이제 국민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통치 철학에 기반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정말 지금 신랄하게 토론해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막 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건 밤낮 뭐 윤핵관이 어디서 뭘 했네, 뭐 누구랑 뭘 했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설화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이제 그 두 분 얘기는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임명될 두 분인데요. 전희경 정무 1비서관 그리고 장경상 정무 2비서관 이 두 분이 임명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김최고께서는 좀 전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희경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전희경 의원께서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야당이었죠. 네.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투사로서 굉장히 전투력 높은 그렇습니다.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굉장히 한편 고마운 마음도 갖고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당 안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무비서관이시고 야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제 저희가 네. 여당이 됐고 네.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고 사실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야당과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야당이 인정하는 분으로 좀 모셔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있어서는 과연 전희경 의원께서 적합한가, 야당이 과연 정무비서관으로서 잘 파트너로서 좀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 물론 이제 당내 평판은 좋으시지만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장경상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정확히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역시 사실 당내에서는 굉장히 당의 철학이라든지 당의 고정 당원분들께 굉장히 지지층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이유에서 야당에서 봤을 때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과연 국가의 미래 전략
잘 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 중에 네. 각자 이제 좀 역할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직자 출신인 장경상 그분 같은 경우는 국장, 예. 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과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좀 관계도 같이 국회를 두루두루 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정무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왔고 그날 전화 통화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치, 협력 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한덕수 총리가 와가지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만들자, 상설로 운영하자, 실무체제 좀 만들고 심지어 이제 공통공약 추진 같은 것도 같이 해보자라고 굉장히 협치의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이제 갑자기 이재명 소환장이 당대표한테 날아오는 소환장 거죠. 날라오면서 예. 완전 협치에 이제 예. 찬물을 또 끼얹었는데 이런 협치 야당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협치 관계를 과연 전희경 전 의원이 할 수 있을까? 김용태 최고 말씀대로 진짜 엄청난 투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를 뭐 대놓고 그러니까 싸우는 그 가장 앞에서 나서서 싸웠던 분인데 태극기 집회도 그렇죠.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이런 네. 분이 과연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할 만한 분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국회에서 진짜 전희경 의원 많이 봤지만 네. 굉장히 진짜 검투사예요. 민주당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정무비서관 두 분 교체한다고 나온 두 분이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잠깐 말씀 더 네. 덧붙이면은 전희경 의원이시나 비서관이죠. 비서관이나 이진복 수석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당의 지도 체제가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자분들 저희 당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무수석이 사실 야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여당을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당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소야대잖아요. 민주당이 네. 180여 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고요.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께서는 저희 여당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당을 한번 찾아오실 때 민주당을 두 번, 세 번 더 찾아가셔서 민주당 의원분들 더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조언은 우리 두 새로 선임되시는 비서관께서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취재를 해보니까요, 장경상 한국경영연구원 예. 사무국장인가요? 국가경영. 예, 국가경영연구원 이분에 대한 평판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기획 전략 기획 역할을 상당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다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 할 것인가. 말을 안 들으면 아마 그냥 그 2달 만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바로 그만두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런 딱 생각이 맞으면 할 일이 없다고 일하고. 판단되면 바로 그만두는 스타일이어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그 진단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협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제 강경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닭공.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참 이 부분이 불편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이제 네.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그런 했는데 거를 언제 결정했어요?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의총 열어가지고 개인의 그 검찰 출석 여부를 결정하나요? 없었죠. 이런 사례가 없었고 물론 당대표 소환이라는 사례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이 지금 너무 투쟁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것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했다라는 것은 뭐 저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를 의총에서까지 논의할 일이었는가라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여당과의 투쟁이고 그 여당과의 투쟁이 당대표의 어떤 이 법적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민생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의총을 열면 정책 의총을 해야죠. 네. 지금 뭐 고환율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발표한 물적 분할 후 이제 상장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네. 지난 대선 때 막 정책도 내고 했는데 네. 뭐 지금 정관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이런 거를 더 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모습을 저는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똑같이 야당이 돼서 더 투쟁하고 그거를 대여 투쟁의 어떤 그 핵심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적인 문제인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정쟁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책이 실종된 것 예. 같아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생에 대해서 좀 살펴줬으면 하는데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종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면 또 강경으로 대응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 아침에 언론 네. 기사를 보니까 그 의총 민주당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출석하지 않게끔 하는 그 과정을 보고 한 언론에서 그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로펌이냐라는 식의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남 네. FC부터 변호사비 대납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검찰과 경찰 소환 통보가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할까? 그러니까 왜 하필 의총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 모두가 민생을 강조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5일 날 태풍 올라온다고 한 날 여야가 모두 국민의힘은 전국을 열어서 지도체제를 바꾸려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태풍 온다는 날 민생을 강조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재난사항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대표의 출석 여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국민들께 죄송한 것은 이러한 정쟁, 여야 간의 정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경이 수사를 이어나가면 민주당도 계속해서 김건희 특별법이라든지 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향해서 정쟁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손은 누가 키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이렇게 정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 피해는 국민들께서 다 받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치를 통해서 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교안보 이슈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문제도 있고 뭐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맛보기가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맞불 작전으로 붙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수많은 소송들 그러면 그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할지 말지 이거 얘기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양당의 공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열릴 때 이 논란이 끝날 거고요. 차기 지도부가 네. 전당대회 할 때까지 가처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 마지막 이 드라마의 대미의 장식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최근에는 연락이 못 해봐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돼요. 사실 뭐 출구에 대해서 가처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끝은 어딜까에 대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제가 언론에서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하자라고 그러게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매듭이
윤핵관이라는 분들 계속 비대위를 만들어가고 할 거고 대표는 여기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법적 판단, 네. 최초의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인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계속 가처분을 걸 거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제인가? 네, 그제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계란으로 생각하고 품을 게 아니라 품는다는 뜻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1대1 진짜 독립된 정말 그 1대1 대응의 관계로서 네.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대통령이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부분이 결국은 나타나야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 과정이 저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이제 말씀대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법적인 절차들이 이거는 진짜 몇 년을 끌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도 그렇고 또 재판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당원들이 또 대의원이 또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온 당에 전력을 투구해서 이거를 막는 것이 지금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합당하냐.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검찰이나 정부로부터 오는 이런 화살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아야 돼요. 지금은 막 맞으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그래야 야당다운 거고 그리고 그래야 국민들이 또 이재명을 민주당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화살을 안 맞기 위해서 무슨 뭐 갑옷을 입었다 방패를 3개를 둘렀다 막 그런 자꾸 비난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솔직히 지금 다 맞고 있죠. 솔직히 뭐 소환하라고 하면은 진짜 소환 당할 수밖에 없고 재판 걸면 기소 당하면 기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가 지금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당할 때다. 야당으로서 좀 탄압당하고 핍박당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국민들의 오히려 마음을 더 끌어오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뭐 특검을 한다거나 뭐 법안을 뭐 밀어붙이게 한다거나 네. 이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막 그 일부 이제 굉장히 열렬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를 막 자꾸 법안을 내거나 발언을 하는데 그거 결국은 안 되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 이런 거 안 된다고 봐야 그러니까 이제 됩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결국 국민 여론이 할 수밖에 없게 막 만들어 가면 네. 그때는 국민의힘도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지금 해결책이냐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당심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되고 민심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무리수를 지금 많이 내놓으면 안 된다.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검찰 뭐 수사가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가 맞아요. 또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 안 나가니까 바로 또 김혜경 여사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고 네. 이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막 방어하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요, 이제 추석이 코앞이에요.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이제 고향 가시려면 뭐 오랜만에 고향 가시기 때문에 또 선물도 사야 되고 또 차례 지내려면 또 장도 봐야 되고 근데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살기가 팍팍한 이런 상황인데 추석에 민심을 좀 달래주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 추석 때까지 지지율 40%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왜 웃으십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능합니까? 이번 주 조사 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 네, 40% 돌파.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빨리 오르길 바라고 있고요. 국정 지지율이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그 흰남노 태풍이 올 때 뭐 대통령이 철야했다, 뭐 바지를 갈아입었다, 막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실제로 보면 피해는 여전합니다. 뭐 포항 같은 데는 막 정말 볼 수가 없고 인명 피해도 나고요. 여전히 그 정말 후진국형 이런 인명 참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응에선 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포항 관련해 가지고 심정지 상태로 네. 이제 발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어쨌든 지난 폭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재난을 대처하는 자세는 전 훨씬 나아졌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고 잘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 뭐 막 이런 치장을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좀 글쎄요 저도 별로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의지를 지금처럼 계속 바꿔 가시려고 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호응하시고 화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대통령 모멘텀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이제 그 여론조사 하면 항상 이렇게 분석돼서 나오잖아요. 네.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무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인사에 대한 이제 네. 어떤 그 실망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을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 일은 어떨 때면 이거 그냥 묻어놓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전 정권 탓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묻어놓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능력 있는 인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 끝났나요? 아무튼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네. 공정거래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네. 이제 거기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검찰 출신 아닐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교수 출신에서 금융 한기정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제 보험법 관련돼서 이제 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공정거래법 전혀 관련하는 그런 분을 공정거래위원장 장관으로 앉히거나 또 이제 그 지금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비어 있잖아요.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진짜.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다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무능하고 인사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민생에 대한 돌보는 모습, 그러니까 무슨 태풍 왔으니까 막 이 며칠 막 엄청나게 반짝 네. 막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전혀 저는 지지율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호되게 당해서 이번에 뭐 밤새하고 철야했다고 하시는데 당연한 거 해놓고 또 당연한 거를 막 홍보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보여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과제 있잖아요. 뭐 연금, 노동, 교육개혁. 네. 진짜 대통령이 이게 진심이시라면 뭐 이런 거부터 TF 만들고 국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틀을 막 하는 좀 정책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진짜 뭐 그 스타 장관들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장관들도 제대로 좀 빨리 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좋든 싫든 국민께서 대통령한테 5년의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정통성 있는 임기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주신 대로 최희비 의원님께서 주신 그 조언의 목소리 잘 담아서 뭐 이렇게 당내에서도 많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요. 네. 저도 체립다봉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귀한 체립다봉을 저도 좀 받아보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보내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추석 명절 앞두고 유쾌한 마음으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컨텐츠 파워를 이젠 좀 보여주실 때다. 국민들이 그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 명절이 끝나면 이제는 공개하셔라. 개봉박두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추석 명절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참신한 의제로 좀 더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